자,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연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실 인적쇄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대표 김 여사 문제 관련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졌죠.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9일이었습니다. 이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다가 또 10일에는요, 도이치모터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또 검찰이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러고 또 12일엔 대통령실의 인적쇄신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 재보궐선거 끝나고 이제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그 독대를 앞두고 강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선거를 앞두고 발언을 이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예. 12일까지 이제 저희가 사전 투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선거를 겨냥한 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도 저런 취재 발언이 이어진다 그러면 네네. 말씀 주신 대로 독대를 앞두고 뭔가 하여튼 선점을 위한 포석하의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선거에서 유리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한 대표의 발언의 주제들은 사실은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얼마든지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꺼낼 수 있는 주제는 맞아요. 그런데 네네. 공개적으로 하는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검찰권 관련을 해서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 발언은 상당히 거슬려요, 사실은. 예. 특히나 이제 한 대표가 법무장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는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당 네. 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간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식한 발언이고 그 의식의 대상은 선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독대 이전에 선거 이후에 독대 그 사이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가 저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의 또 다른 발언을 주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반응을 주목한다는 얘기죠?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16일 이후에 예. 한 대표의 또 다른 추가적인 발언.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반응 둘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침묵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친윤계는 좀 껄끄럽다는 반응을 조금씩 내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독대 문제로 한 꽤 오랜 기간 갈등 문제를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었죠. 그렇죠. 지금 아쉬운 쪽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실에서 독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친 언사들 가운데서 왜 대통령실이 불쾌한 감정을 계속 늘어놓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풀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죠. 지금 보면은 예전에 그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을 때 네네. 당시 보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인터뷰의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 부분들, 예.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어떤 수평적 당정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담았다면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다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칠게 들릴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분명히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대표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네네. 지금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다. 개혁의 대상은 김건희 여사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국엔 그동안은 대통령에게 어떤 그 여당의 대표가 가서도 윤심을 전달받고 왔다면 이번에는 나는 민심을 전달하고 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준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는 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밑창을 까는 거라고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대표가요 대통령의 이 고유 권한이죠 인사 문제잖아요. 인사 쇄신해라 누구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내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독대하는데 영향을 이건 미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하거나 네네. 또는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건 이제 참모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해온 그 하나의 타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대표가 저렇게 주장한 것은 뭐 그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하나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독대 이후에 나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안 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네. 이전에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있었던 것처럼 14개 항 정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냥 공개돼서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독대에서 물론 여당 대표와 그 대통령과의 독대는 야당 대표와 다르지만 어쨌든 만나서 그 이후에 뭔가 조치는 되겠죠. 예를 들면 제도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적 변화 하나로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그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러달라 인적 구성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인적 쇄신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국민들께서 인지할 정도로 인적 쇄신이 되려면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예. 말씀하신 그 한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말씀처럼 네네. 비서관 몇 명, 행정관 몇 명이 바뀐다면 이것이 인적 쇄신이라고 국민들이 느낄 만한 징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내가 원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 반개혁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 이런 식의 낙인을 찍는 듯한 행동을 이어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선거가 끝난 뒤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지는 이 상황에 민주당이요. 계엄령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필요한 건지 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특검의 필요성은 결국에는 법률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설특검 전에 네네. 본특검이라고 할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병 특검을 끊임없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 예. 최근에 현재 연구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좀 지나치다.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특검은 본특검대로 가되 상설특검을 통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좀 조직은 작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의혹들을 쳐내고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정치적 압박보다는요. 이게 대통령의 꽉 막힌 국정운영 자체를 상설특검으로라도 좀 털어내면서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엄령 의혹 수사에 대한 상설특검한다? 아니 그 계엄령 의혹이라는 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제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인 정황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특검 가겠다? 지금 상설특검 가겠다고 해놓으신 게 보면 3부 특검 이거 뭐 3부 얘기 나왔다고 3부 체크해라 이거 나왔다고 좀 특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약 세관 세관 마약 관련돼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김 여사가 뒤에 있다는 게 전혀 관련돼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검찰 수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상설특검도 보면 규칙 바꿔가지고 추천 과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검찰화돼 있다. 본인들이 수사권을 갖고 싶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계엄령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의혹이 없어요. 저거를 수사하겠다? 글쎄요,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윤석열 정부의 검찰다워야 국회가 특검을 남발한다는 그런 오명을 씌우지 않죠.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까? 명품백 무혐의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명백하게 보도를 통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기소를 해야 되나 기소를 하나 망설이는 검찰. 예. 저는 이걸 검찰의 어떤 자화상을 봤을 때는 상설특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검찰은 2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검찰을 좋아요. 검찰 못 믿겠다고 하는 2년 전에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수처를 만든 공수처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왜 공수처를 그냥 무용지물로 냅둡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이 재보선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이 주말 동안 승부처를 찾아서 유세전을 펼쳤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어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옛날에 나오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의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경쟁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번호만 보고 찍는 선거, 당만 보고 찍는 선거 이제 끝나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을 이 술 먹은 선장에 비유한 발언 이걸 하면서 여당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대표가 할 만한 발언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양상은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정구 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금정구가 지금 안방인 호남에 대한 그 지지세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상한 선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금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정서에 기대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중앙에 어떤 판세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판세를 끌고 오다 보니까 저런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의 음주전과는 음주전과이고 사실 본인도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심하면 3번 이상 받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받는 입장에서 아니 재판을 야당 대표가 3번 받는 분이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저런 유세를 한다. 본인 업무부터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저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중앙조치 끌고 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민심 이런 것들도 표심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유리한 그 선거 전략이 아닌 듯 싶은데 자꾸만 저런 식의 행보를 이어가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금정구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돕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야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 후보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몸으로 뛰는 것이고요.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나름 인기가 있습니다.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좀 덧붙이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술 먹은 선장이라는 표현 저는 제가 메시지를 썼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술 먹는 선장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키를 잡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술 먹는 선장이 아니라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특히 배우자한테 키를 맡겨놓은 거 아닌가 이래야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말하자면 여당으로부터 다른 비판을 안 받을 것인데 조금 뭐 표현 자체가 조금은 적절치 않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치판이 사법화되는 걸 떠나서 무슨 소설들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금정에 대한 그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의외라면 누구의 금정이라는 게 원래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긴 한데. 후보도 단일화가 된 상황이고 후보 경쟁력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20%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 추세로 보면 부산 금정도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자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배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은 금정 국민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사전투표율이 일단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측의 적극 지지층은 투표장으로 나가는데 중도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안 나간다 이렇게 일단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라고 보면 상당히 뼈아픈 실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발언 자체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요, 우리 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한 데 이어서 국경선 부근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글쎄요, 이제 반응을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인기가 사실은 이제 북한 그 노동당 그 상공에 군이 보낸 무인기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인기 실체는 사진 찍혀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실체는 거기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장은 집무실까지 왔다고 이 주장을 하고는 있죠. 본인들 주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실물을 확인한 적이 없고 보통은 실물을 공개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군이 보냈을 가능성, 대한민국 군이 보냈을 가능성, 대한민국 민간인 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네네. 그다음에 북한이 거짓말했을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 혹시 반정부 세력이 있으면 그 반정부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 그러니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굳이 우리가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해 줄 필요는 없다. 아마 그런 전략성 모호성을 전략적으로 취한 것 같고 예전에 북한의 경우에도 서너 차례 보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방공망 강화라는 조치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는데 저들은 다시 남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그 군사 태세를 갖췄단 말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북한 내의 체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원했던 그 두 국가론, 그다음에 통일조항 삭제 이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도 불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그 영속성을 위해서 단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단합을 도모하려면 저런 식으로 적개심 고취가 필요하고 사실 국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저런 시그널을 국민께 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국내에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무슨 저걸 진상규명하겠다고 무슨 단체를 띄우시던데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한 발언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TV조선에 출연한 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끼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언급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민간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낸 부분들이 뭐 자작극이다 아니다, 뭐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한반도가 지금 전쟁 위기로 휘말리게 생겼습니다. 포대를 설치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뭐 알려주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도발에 나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뭐 안방에서 지금 그냥 입씨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 보면은 평양 상공에 이 무인기를 했다는 걸 북한이 자임하는 것들은요. 자작극이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나 평양은 그 사중으로 방공망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는 것을 스스로 그러면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가능성도 좀 낮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미애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2022년 12월에 북한의 어떤 그 무인기가 우리 뚫렸잖아요. 우리 서울 상공에 왔을 때 그때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 이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당시에 무인기는 무인기로 우리 대응해야 된다. 그런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조차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설사 우리 군이 이거를 밝혀줄 수 없는 전략적 모호성을 쓰는 거는 이해가 되나.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식으로 삐라 뿌리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들,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국방정책을 쓰는 것들은 조금 당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여야 막론하고 입법 차원에서 진상규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 상황 점검단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뭐 아직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당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방 문제잖아요. 국방부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일단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전쟁 위협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면서 남한이 예를 들어 그에 대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저런 비판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 정당의 강령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민주당께서는. 또 하나는 북한이 지난번에 보내왔을 때도 북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국내에서 해석을 하는데 국내 자작극이 또 제기됐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국내 북한이 보내온 거 국내 자작극이라는 문제 제기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북한이 보낸 것은 또 북한 자작극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이게 국방의 문제를 국방부에 맡겨두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국감 2주차죠. 이번엔 좀 민생 국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